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이인경 변호사입니다. 매주 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최요한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환절기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건강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728조 예산 전쟁의 막이 오릅니다. 여야는 정부 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사법, 언론개혁부터 지역화폐 예산까지 전국의 뇌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은 한 달 남짓이죠.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협상 잘 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예년과 달리 지금 야당이 아닌 여당이 된 민주당의 다수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예. 아마 제 생각에는 법정 처리 시한 내에 통과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예. 해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도출하는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끌어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고 다수당을 점하고 다수당이기 때문에 예. 이제 법정 시한 내에서는 정리가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브레이크를 걸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다지 첫 예산안 처리는 이재명 정권의 의지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설명을 가져가겠네요. 네, 일단 최요한 평론가님은 법정 시한인 그 한 달 안에 통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들을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어떤 인상적인 멘트들이 나왔을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소비 쿠폰 때문에 부동산이 올랐다. 누구의 어떤 말일까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소비 쿠폰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일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 시장의 이 발언은 이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7월에도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소비 쿠폰이 집값을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당황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오 시장의 주장은 통화량 증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소비 증지 진작을 통해서 통화량을 늘리고 이것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이것이 결국 부동산 시장을 자극한다는 논리인데 이게 사실은 부동산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첫 번째 금리, 두 번째 유동성, 세 번째는 시장 심리 및 규제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은 금리가 하락하면은 대출 비용이 줄어들어 주택 구매의 허들이 낮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유동성 같은 경우는 시중에 만약에 자금, 유동성이 많이 넘쳐난다, 유동성이 흘러나간다라고 하면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유동성을 지목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심리나 규제를 봤을 때 재건축 기대감이나 규제 완화 같은 시장 심리를 자극하는 요인들이 실거래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또 기타 소득이나 공급 등등 얘기할 수가 있는데 소비 쿠폰이 단기적인 이 소비 진작에 일부 기여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 이런 주장은
논란이 있고 또 통계적 근거가 부족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혹시나 해서 오늘 아침에 AI한테 물어봤죠.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근거 있는 말이냐? 네. 라고 했더니 이거 논란은 있는데 통계적 근거는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비약의 뭐 주장이다, 뭐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세훈 시장, 더불어민주당이 지자체장이 갖고 있는 부동산 관련 권한을 이제 구청과 중앙정부로 가져오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 시장이 국토부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내놨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워낙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실제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된다. 여당도 좀 신중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부 여당이죠. 여당은 도지사,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자치구로, 그러니까 도지사나 시장이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자치구로 예.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 시장은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지자체장이 갖는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져가야 공급이 빨라진다. 이 민주당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국토교통부가 감당 못한다. 그러니까 서울만 해도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430곳인데 국토부가 이걸 어떻게 관리하냐. 여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서울시가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으로 내리면 빨라진다라고도 하는데 도로나 상수도가 공통인데 자치구별로 따로 하게 되면 엇박자가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오 시장의 이야기가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국토부가 지금 현재 재건축 이라든지 재개발 관련돼서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라든지 서울시장 또는 도지사 이런 사람 국토부와 잘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이렇게 조금씩 어긋나고 있는 예.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당장 우리 국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네. 뭐 이에 이제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뭐 또 비판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렇게 부동산 시장 과열을 이유로 이재명 정부의 소비 쿠폰을 꼽은 것을 두고 소가 웃을 일이다, 이런 비판을 내놨어요. 예, 소가 웃을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이게 유동성 과잉을 꼽으면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같은 현금성 정책을 오 시장이 지적했는데, 근데 오 시장은 소비 쿠폰을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소가 웃을 주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위원장이 이야기하기를 오 시장의 토지 거래 허가제 해제, 예. 강남 3구 고급 아파트 재개발 등 이것이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이다라고 아픈 부분을 지적을 했죠. 집값 안정 대책으로 강남 등의 대규모 공공 아파트를 지을 것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급이 필요한 건 맞는데 문제는 어디에 어떤 집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이게 문제다. 지금 조국혁신당이 강남 3구를 포함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소유 부지에 대규모 양질의 공공임대주택단지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 정당의 정책까지 소개를 했는데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인데 특히 이 유동성 과잉으로 소비 쿠폰으로 부동산 올라간다라는 말은 계속 자신이 이야기하는 거 까먹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국 위원장이 아주 직격을 한 셈입니다. 예. 토지거래 허가제 구역에서 뭐 동탄이나 이런 부분은 좀 빠졌었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지역에서는 좀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평론가님께서 분석하시는 부동산 상승의 이유 뭘까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라는 것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산 증식의
거의 유일한 방법이 부동산밖에 없다라고 인식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요. 그래서 사실 뭐 옛날 드라마를 보면은 뭐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사는데 얼마 안 되니까 그걸로 살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아니다. 지금 은행에 돈 맡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부동산이 승리하게 된 거예요. 부동산 상승의 근본 원인, 이거는 하나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과 함께 학군이란 문제, 예. 교육이란 문제, 사회적인 보이지 않는 사회 계층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에서 현재 자산 증식의 가장 첫 번째 길이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항상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경우에는 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부동산 정권이 시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다 넘어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꼭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은 부동산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경험칙으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정권 같은 경우는 딱 하나 예외가,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이 부동산 말고 다른 것이 있다라고 대통령이 먼저 얘기했고, 지금 주식이 오늘 방금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지만 4,200을 코스피가 돌파했습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연내에 5,000원 넘을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그 1년 내에 뭐 외국에서는, 외국의 그 투자은행들은 지금 한국 코스피가 6,000까지 갈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자산 증식에 다른 수단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자금이 몰리는 것이 꼭 부동산이 아닌 다른 데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권과 조금 차이가 있는 이 부분이고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수단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거의 뭐 맞는 소리 아니냐, 뭐 예.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정부의 부동산 대책 그리고 소비 쿠폰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의 비판 코멘트, 그리고 또 이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이 코멘트에 대한 비판의 여론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극우는 역사의 바퀴벌레다. 누구의 얻은 말일까요? 조갑재 대표의 말이네요. 조갑재 대표가 지난 1일 SNS를 통해서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극우는 역사의 바퀴벌레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수위가 일단 높아서 좀 놀랐어요. 조갑재닷컴 대표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보수주의자입니다. 심지어는 극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로 굉장히 강경한 보수인데,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가 와서 윤석열을 옥중에서 구출할 것이라든지, 중국이 부정선거 원흉이라든지, 계엄령이 계몽령이라든지 하는 이런 이제 소음에 귀 기울여줄 분위기가 아니었다. 예. 트럼프가 와서 윤석열을 구출한다. 중국의 부정선거 원흉이다. 지금 에이펙 이 자체의 분위기는 현재 한국의 극우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그래서 결국 한국의 극우는 역사의 바퀴벌레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이펙 네. 회의를 보면은 온통, 그러니까 극우 시위대가 있었다 정도만 보도가 되지 그 주장까지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 SNS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지금 조갑재 대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한국의 극우는 더럽고 어둡고 더러운 곳에서만 살 수 있는 역사의 바퀴벌레인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센 발언이자 현재의 소위 그 극우 진영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목소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표적인 보수 농객이었기 때문에 이 발언의 수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다, 좀 다소는 좀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보수 계층에게 좀 울림을 주고자 하는 의도일까요? 의지는 어떻게 그렇게 들으셨어요? 강한데
의지에 비해서 이 파급력이 얼마나 클런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정규재 그 대표와 함께 조갑재 대표가 대표적인 지금 현재 언론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쌍두마차, 보수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사람 다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서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보수도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현재 두 사람을 지금 그때 식사 같이 대접하면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는 조갑재라든지 정규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발언의 파급력이 얼마나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보수층은 조갑재 대표의 말이 맞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파급력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3 대통령 선거 참패 이후에 지지율이 20% 초중반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인데요. 중도층 지지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많게는 3배까지 압도당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보니까 여론조사 그 갤럽 조사입니다. 예. 28, 29 전국 1,200명을 대상으로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면접 응답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굉장히 전 정확하다라고 보는데 민당 지지율이 그 전주에 비해서 2%포인트 내린 41%, 국민의힘은 1% 오른 26%를 나타냈어요. 예. 근데 이러한 그 갤럽의 이 조사 내용이 다른 리얼미터라든지 다른 여타 여론조사하고 거의 엇비슷합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지난 6월 2주차 대선 패배 이후 2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국민의힘은 여기서 정말 무릎 꿇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3%, 국민의힘 15%. 이게 굉장히 큰 예. 충격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사항을 국민의힘이 제대로 잘 받아 앉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워낙 봐도 힘 빠지니까 안 보는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 11호 그 대책으로 이제 여권에 좀 공경에 처했나 싶었는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세로 옮겨가고 있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무엇이 가장 문제일까요? 이게 지금요 원래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여당 야당이 서로 어떤 주제 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정책 대안을 내놓으면서 싸우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민주주의고 11호 그 주택 대책이 나왔을 때 이거 실수요자까지 얽어매는 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공격하기 좋은 소재였거든요. 그런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비판을 해도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왜?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손을 끊지 못하는 행태를 지금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기득권 정당이다라고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식의 인식이 국민들에게 확 박혀 있는 상황에서 어떤 비판도 이재명 정권에게 타격을 입힐 수가 없는 겁니다. 야당이 건강해져야 여당도 건강해지는 법인데 이런 식으로 야당이 계속 끌려다니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참 걱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대표적인 보수농계 조갑재 대표의 코멘트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 위기까지 저희가 진단을 좀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생생 코멘트도 함께 보시죠. 이해해달라? 누가 이해해달라고 외쳤을까요? 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네요.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계죠. 친이재명계의 외곽 조직이 있습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인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이 유동철 위원장이 컷오프를 했어요. 이 논란에서 이제 유감을 표명을 했는데요. 유동철
위원장 하면은 사실 뭐 대표적인 친이재명계고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영입한 인사로 알려져 있는데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유동철 위원장이 그 이재명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사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기본사의 기초 설계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더민주혁신회의의 공동 상임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그 준비 중에 있는 상황에서 예. 지난번 면접 당시에 문정복 조경특위 부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명심은 유동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해명해봐라 라고 면접장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이 질문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도부 의원들은 아니 부산이라는 어려운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한 위원장을 경선 없이 자르는 것은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예. 이에 대해서 당 지도부 핵심들은 조강특위의 독립적인 판단이다. 그리고 과거 다른 지역에서도 컷오프 사례가 있었다. 정청래 대표가 이를 번복할 수 없다라고 딱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청래 대표가 억울한 컷오프는 없게 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억울한 컷오프가 생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당권 장악을 위해서 이재명계 인사들을 내치고 있다라는 이제 유동철 위원장 측의 전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 사과하고 문정복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일파만파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에서 지금 권력 투쟁이 벌어진 거예요. 권력 투쟁이 벌어진 것이고 이 상황이 일파만파 커지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직접 나서서 유동철 위원장이 뭘 잘못해서 그 특별하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대표가 부족해서 그렇다. 라면서 예. 아까 나왔던 워딩 좀 이해해달라. 라는 것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당대표가 부족해서 유동철 위원장 컷오프 시켰다는 게 나는 워딩 자체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은 제가 잘못했어요. 예, 제가 당대표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예,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근데 이건 덮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예. 누가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그러면서 자신이 10년 전에 그 김종인 위원장으로부터 컷오프 당했을 때 그때를 또 다시 끄집어내서 그때 저를 이제 응원해 주셨던 부산 시민들을 제가 기억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명분도 이유도 아무것도 없이 컷오프를 말살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유동철 위원장의 이야기고 정청래 대표는 중앙당하고 상관없이 조강특위에서 따로 한 것이다라고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것이 정면 충돌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지금 항의가 들어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게다가 이거 다시 면접을 보더니 다시 정리해야 된다라고 청원한 게시판 청원 글을 누군가 삭제했습니다. 강제로 삭제했어요.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컷오프 문제와 청원 게시판 삭제 문제가 같이 맞물리면서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중앙당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까지 이 명명백백하게 이 사실관계를 털어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정청래 대표가 제 얼굴 보고 그냥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뭐 당장 명청 갈등 그러니까 당청 갈등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가운데 이제 정 대표는 우회적으로 또 경선 불복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날렸다고 하는데요. 싸우자는 예. 건데 이게 여기 와서 얘기는 제 얼굴 봐서 좀 봐주세요라고 이해해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예. 같은 날 충남도당 임시전당대회에서는 도당 위원장을 뽑을 때 이제 이야기하기를 경선에 불복하고 후보자의 승리를 위해 돕지 않는 후보나 우리 당원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충남 가서 얘기했어요. 예. 사건이 벌어진 부산에서 벌어졌는데 이걸 이제 거꾸로 치는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도대체 정청래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라고 시끄러지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집권 여당이고 집권 여당 대표의 힘도 세요.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는 넓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당 운영이 과거에 야당 운영식으로 계속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예. 이거 집권 여당으로서는 창피한 일입니다. 창피한 일. 예, 일단 정 대표는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를 내비치긴 했습니다. 일단 유 위원장에게 다른 당직을 제안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유 위원장 측이 이제 당연히 이제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명 세력 간 그리고 정청래 지도부 간 이 세력 다툼의 불씨가 지금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 내년 6월 달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그다지 시간이 많이 남지 네. 않았어요. 그런데 게다가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도당위원장 선거에서 이 난리가 났으니 앞으로 후보자를 선택하고 후보자가 출마하고 이 지분 싸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이 권력 투쟁을 하게 되면 민생은 뒷전으로 가게 되죠. 예. 그런데 이런 상황이 여전히 잠복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당에는 여러 계파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있으니까 민주당의 가장 큰 계파로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여기와 조금 결이 다른 정청래 대표를 따르는 정청래파 뭐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문제를 푸니 예. 이게 당원들도 답답하고 당원 주권이라고 얘기하면서 당원들의 의견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됐으니 지금 민주당이 너무 교만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지율이 소폭 올랐어요. 57%를 기록했다는 이제 여론조사, 갤럽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인상적인 부분은 이 외교가 예. 긍정 부정 평가 이유로 가장 많이 꼽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 긍정평가 나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합니다. 뭐 때문에 지지합니까? 외교를 제일 잘해서요. 23%. 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외교를 잘 못해서요. 예. 이게 외교 관련돼서 바라보는 관점이 극단으로 나뉘면서 이게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둘 다 외교로 귀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경주 에이펙 그 당일날 31일날 여론조사를 한 것인데 그래서 외교에 대한 관심이 더 쏠려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이 외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판별하는 이 상황이 우리나라의 소위 대한민국의 그 진영 갈등을 가장 첨예하게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금 외교라는 것은 그것이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일단 기본적으로 정파의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기본적으로 국익에 수렴되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그렇게 정치인들 내지 이런 여론이 국익에 수렴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하다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네. 최민희 의원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죠. 과방위 위원장이죠.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이제 딸의 결혼식이 있었고 이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이제 논란의 사과는 일단 했는데요. 민주당이 일단 당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 국민께서 받아주실 문제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좀 더 겸손해야 된다라는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고요. 한 말씀 해주실까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최민희 의원을 알기 때문에 그 성정이 어떤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커졌을 때 정치인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 할수록 그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이게 꼭 선거 시기가 아니라 유력한 정치인이 발언을 하게 될 때 어떤 문제를 자꾸 해명만 하면은 수세적인 방어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결혼식 논란에 결국은 최민희 국회 과방위 위원장이 제 잘못입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죠. 그런데 사실 이럴 때는 정치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통은 이제 이슈를 전환하라고 얘기하는데 예. 우직해가지고 이슈 전환할 줄도 몰라요. 그냥 고지고대로 이렇게 해명만 하다가 결국은 사과하게 된 것이죠. 예전에 이해창 후보가 아들 병역 논란 가지고 선거 기간 내내 해명만 하다가 선거가 끝났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은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할 수 있지만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빨리 사과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못해서 사과라기보다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라는 차원에서 사과를 했으면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텐데 좀 시기를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코멘트로부터 당청 갈등, 명청 갈등, 그리고 민주당의 내부 상황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오늘 만나볼 주제는 정상외교 슈퍼위크 마침표, 여야 엇갈린 평가입니다.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이건 사실 이번 2025 에이펙 경주 정상회의는 예상치도 못하게 전 세계 2025년의 최대의 정치 이벤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유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첨예한 미국 관세 협상 그 한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서 미중 회담이 있고, 아직 사인하지 않는 한미 회담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으로서는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말은 안 했지만 기대했던 북미 정상회담도 이야기가 초기반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북미 정상회담 불발됐지만 지금 세계에서 가장 최대 현안으로 꼽힌 미중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방금 말씀드린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등 대체로 무난하게 잘 끝났다라고 봐야겠죠. 예. 무엇보다도 한미 한중 정상회담, 그러니까 그 미중 정상회담이 그렇게 큰 충돌 없이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보다 네. 조금 관심도가 덜한 한미 또는 한중 정회담, 이것이 그나마 무난하게 끝난 거 아니냐라는 예. 생각하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구상 최대 정치 이벤트가 열렸거든요. 예. 게다가 여기에는 이제 에이펙 회의라는 것이 단순히 정상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도에서 다 보지 못한 여러 학술 회의도 있었고, 뭐 학술 연구자 회의도 있었고, 무슨 대학생 모임도 있었고, 활동가 모임도 있었고, 이런 회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다 못 본 거죠. 근데 그 가운데 그나마 관심이 굉장히 쏠렸던 것이 서밋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치 못했던 그 엔비디아 관련돼서 GPU 26만 장 도입 등의 이슈가 터졌고,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 추진, 핵잠수함 추진, 이 이슈가 터지면서 오히려 다른 것들을 다 싹 잡아먹는, 하여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진행됐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에이펙 주요 성과 한 번 더 되짚어 보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극적으로 타결됐고요. 다이치 일본 총리와 협력 의지도 다졌습니다. 또 젠슨 황 엔비디아 CEO로부터 이제 14조 원 투자 약속받았고요. 경주 선언도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평론가님 보시기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어디서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딱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는데, 예. 첫 번째로는 아예 한미 정상회담에서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이 핵잠수함 추진을 이야기할 줄은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예. 그 공개되는 모두 발언에서 그렇게 잠수함 추진 연료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얘기 나올런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우와, 이거 중국과 회담을 앞두고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했는데, 이게 하루 만에 반응이 나왔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나왔고, 이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두 번째로는 젠슨 황의,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주주 젠슨 황의 행보입니다. 정말 권력이 시장에 넘어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됐고,
또 우리나라는 정부의 의지, 그리고 제조업의 발달, 그리고 소프트웨어, 콘텐츠까지 포함해서 모든 면에 AI 3대 강국에 충분히 부합하다라고 젠슨 왕이 판단했겠죠. 그러니까 예. GP 26만 장 얘기가 나온 것이죠. 이 부분이 이 두 가지가 저로서는 굉장히 큰 뭐랄까 이게 이미지로 남아 있고 네. 이 결과가 결국은 에이펙 지금 그림을 보시다시피 에이펙 정상 경주 선언으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주 선언이 채택은 됐습니다만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표현이 이제 대부분 빠졌다라고 하는 비판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채택이 안 된 전례도 있는데 채택이 됐으니 소비의 성과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 지금 굉장히 그 상황이 국제 정세가 상황이 뒤바뀐 게 옛날에는 미국이 자유무역을 이야기하고 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이 권위주의적 국가, 소위 요즘은 국가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호무역을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 중국이 자유무역을 얘기하고 그리고 미국이 보호무역을 이야기하는 상황으로 완전히 바뀐 거죠.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죠. 특히 그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온 경주선언은 문화창조산업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정하고 협력의 필요성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K-팝이 유명하고 K-드라마가 유명하고 K-푸드가 유명해서가 아니라 이 앞으로의 세기는 컨텐츠를 통해서 모든 이제 그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K컬처가 아태 지역 내에 성장 능력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고, 그렇게 평가될 것이다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정말 영민한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중 정상회담 이야기도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서울이 아닌 그런 곳에서 경주에서 이제 초청한 건 처음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도 같은 수준으로 의전 예우를 했다고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극진히 모신 걸로 보입니다. 예. 이게 그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더 많이 비쳤지만, 우리 쪽의 의전은 그 시진핑 주석에게 훨씬 더 힘을 기울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극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두 나라가 서로 패권을 두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로서는 저절로 주어진 기회가 가교 국가입니다. 가교 국가라는 개념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 국빈방한한 두 나라의 최고 수장에게 우리는 의전을 갖춰서 제대로 대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양국의 가교 역할이 주어져 버렸어요. 이런 상황으로서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우리나라에 주어진 이 상황은 앞으로 굉장히 중차대한 변화의 역사의 변곡점이 지금 경주 정상회의, 에이펙 경주 정상회의의 결과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감히 예언 비스무리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한중 정상회담에서 민감한 문제들도 많이 다뤄졌다고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나 서해 구조물 같은 것들인데요. 일단 위성락 실장에 의하면 이제 공감대가 형성됐다, 좋은 논의였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당면 현안을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혹평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면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 빈손 회담이라고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이 말이 맞아요. 빈손 회담 맞아요. 예. 뭐 이렇게 문서라든지 뭐 이렇게 규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빈손 회담이 있어야 그 다음 공감대가 형성이 제대로 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진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 처음부터 첫 술밥 배부르려고 하면은 정말 깡통이 될 겁니다. 알맹이 없는 깡통이 될 거고, 이런 빈손 회담 없이 다음 공공대 형성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의 역할을 규정짓는 문제예요. 이거 미국과 한국의 동맹의 현대화와 엇물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서해 구조물 역시 중국의 입장에서 대한국의 국력을 중국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규정하는 문제고요. 예. 그리고 한알령은 지금 2017년 이후에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문화산업의 동력을 하려는 그것을 중심 두고
한국 산업의 중심지 거기 두려고 하는 이재명 정권에게 매우 매우 중요한 이슈죠. 이런 것들을 예민한 여기에서 예민한 정상회의에서 논의했다. 우리 안보실장이 에이펙 회의에서 논의했다. 공감대를 얻었다. 공감대 형성했다라고 얘기했다.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실 어쩌면 우리나라의 역사적 분기점이 에이펙부터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미국에서 최고 수장 날라와 그리고 중국에서 최고 수장 날라와 그래서 부산에서 서로 회의하고 이재명 대통령 만나고 각각 만나고 그 일본과도 만나고 중요한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모든 역할이 여기에 다 집중되는 이런 경험치를 우리가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빈손이라 하더라도 그 빈손을 거치고 나면은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 제가 이게 꼭 말씀드릴게요. 네, 시진핑 주석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구형 샤오미 폰을 선물을 했어요. 예.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원래 샤오미 17이 있는데 원래는 화웨이가 더 좋아요. 예. 예, 화웨이가 샤오미보다 한 수 위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샤오미 15를 17도 있는데 15를 했어요. 그 이유가 삼성의 디스플레이 부품이 탑재된 것이 바로 샤오미 15 울트라입니다. 이걸 선물한 겁니다. 두 대. 저거 이재명 대통령하고 부인하고 쓰시라고 선물한 거고. 그러니까 대뜸 그러니까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은 디스플레이 한국 제품이에요라고 얘기하니까 통신보안은 잘 됩니까? 화웨이가 그때 백도어가 있어서 문제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한번 조사해 보시라고 백도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까지 화기애애하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한중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지도자들 사이에 이렇게 자학 개그를 하는 굉장히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분위기가 썰렁할 뻔했던 것들을 잘 마무리 지은 것이죠. 예, 선물 얘기 나왔으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했던 신라 천만총 금광 모형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두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밈처럼 풍자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법이 허용되면 삼선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황제 이야기가 이제 밈을 이루고 있는데요. 미국인들의 반응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안 그래도 그래서 어제 미국의 지인들한테 노킹스 시위를 나가는 한인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인들은 조금 시위 나갈 때 조심한답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게 왜냐하면 미국의 좌파들이 이재명 정권을 지금 안 좋아한대요. 왜냐? 자기들은 아주 그냥 힘들게 트럼프는 왕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왕관을 씌워주는 셈이나 마찬가지니까 되게 안 좋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아니 그런 대통령을 뽑은 것은 미국 국민 당신들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뽑아서 3년 동안 고생하다가 개헌 맞아가지고 그렇게 난리 났는데 우리는 능동적으로 내쫓았다 이거죠.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미국민들 똘똘 뭉쳐서 트럼프를 내쫓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지금 워낙 예민한 시기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토크쇼에서 SNS 밈까지 금관 선물을 받은 트럼프에 대해서 화제가 뜨겁다는 건 사실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이야기 안 해볼 수 없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깐부 회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깐부 치킨 유탄 맞았어요. 너무 주문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1일과 2일 휴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주문 폭발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 가운데서 젠슨 황이 가장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생각은 젠슨 황이 제일 젊은 것 같아요. 세 사람 중에. 생긴 거는 이제 정의선 회장이 제일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제일 막내래요, 저기서.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 이 깐부 회동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차를 만들고 휴대폰을 만든 사람을 뛰어넘어서 향후 세계를 움직이는 AI를 어떻게 좌지우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하는 상황이고 젠슨 황이 코리아를 선택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대한민국 개 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개 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나이도 제일 많지만 사실 돈도 제일 많으실 텐데 이 깐부 회동에서의 이제 지불도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이제 회장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지포스 무대에도 이제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이날 이제 젠슨 황이 1996년에 선대 회장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소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뭐 진심이 느껴지는 자리였다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진심이 느껴진다고 보고 있고 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이건희 회장이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의 아버지 예. 이건희 회장이 이때 젠슨 황에게 편지를 보냈던 거를 공개를 했죠. 처음엔 몰랐답니다. 이재용 회장도 잘 몰랐는데 예. 그 내용은 아무도 소외되지 않게 한국의 모든 시민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한다. 그리고 비디오 게임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세 번째로 세계 최초로 비디오 게임 올림픽을 열고 싶다. 라는 비전을 편지를 통해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예. 와, 근데 이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다 이루어진 건 맞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 젠슨 황은 한국은 처음부터 엔비디아의 심장부에 있다. 예. 여러분이 엔비디아를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극찬입니다. 극찬. 한국을 되게 좋아해요. 예. 예. 네, 엔비디아가 이제 GPU 26만 장 이상을 이제 한국에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한국에 통 큰 선물을 안겼는데 엔비디아가 뭐 한국에 대한 이제 애정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 같습니다. 이제 3분 분량의 헌정 영상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는데요. 한국인으로서 정말 뿌듯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젠슨 황이 굉장히 영리한 겁니다. 예. 영리한 건 맞고요. 젠슨 황이 어쩌면 한국에 굉장히 큰 일을 해준 건 맞는데 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 당장은 득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소위 얘기하는 GPU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오로지 엔비디아에 대해만 기대다가는 예.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엔비디아 생태계에 의존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엔비디아 생태계에만 의존한다면은 장기적으로는 우리 신경계를 우리 스스로 설계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기술 독립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젠슨 황의 이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이 우리 지금 당장은 득이 되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면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GPU 26만 장이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예. 비용으로 보면 14조 원이에요. 예. 10조 원이 넘어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각 기업이라든지 이를 가지고 있는 그 GPU 수가 개별적으로 몇천 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3만 장을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예. 이게 뭐예요? 26만 장이면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 정부와 그리고 지금 나타난 이 그 각각의 네. 기업들과 해서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그리고 중소기업 공익적 연구 개발에도 자원이 분산될 수 있도록 GPU 자원이 분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앞으로의 싸움은 AI 패권 싸움이에요. 네.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AI 패권을 두고 서로 갈라질 수 있는 상황도 된다라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젠슨 황이 우리 정부 기업과 이제 AI 동맹을 맺었는데요. 이 패권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그 패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한국이나 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기술력 되죠. 그리고 제조업 잘 돼 있죠. 소프트웨어가 끝내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AI 패권을 이 젠슨 황이 코리아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저희 깐부 회동에 이제 깔려져 있는 의미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생생법 뉴스 어느새 마칠 시간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요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생생법 뉴스요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